서울의 새벽을 촉촉이 적시던 날, 강명자 할머니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의 첫 야간 근무를 마치고 터덜터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그녀는 낡은 건물 지하에 있는 자신의 작은 방세를 내기 위해 이 일자리가 간절했다. 오랜 세월 서울역 주변에서 노숙자로 지내며 빈 캔을 주워 겨우 목숨을 이어온 그녀에게 이 병원의 야간 청소부 자리는 하늘이 내린 선물 같았다. 아이고, 이 늙은 뼈다귀가. 강명자 할머니는 무릎 통증에 인상을 쓰며 병원 복도를 걸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평생의 고단함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소독약 냄새가 가득한 복도를 지나며 그녀는 문득 병실 안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에 걸음을 멈췄다. 그날 밤 재계의 거물 박성준 회장이 가슴 통증으로 급히 입원해 있었다. 그의 아들인 박지우 의사가 직접 아버지를 돌보는 모습은 병원 직원들에게 감동적으로 비쳤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직접 돌볼게요. 지우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명자 할머니의 날카로운 눈은 무언가 이상한 점을 포착했다. 여러 차례 약물 투여에도 박성준 회장의 안색이 점점 창백해져 가고 있었다. 병원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살아온 반평생 동안 명자 할머니는 수많은 약들의 색과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다. 지우 의사가 주사기에 채운 투명한 액체에서 미묘하게 다른 색조가 보였다. 마음 한 곳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잠시만요, 의사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순간적인 용기로 그녀는 지호가 약물을 주입하려는 순간 그의 손목을 붙잡았다. 지호 의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뭐 하시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경멸이 가득했다. 주변 간호사들이 황급히 다가와 명자 할머니를 밀쳐냈다. 전문가에게 맡겨두세요. 할머니는 청소나 하세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명자 할머니는 침대에 누운 박성준 회장이 자신을 향해 보내는 희미한 감사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병실을 나오며 그녀의 가슴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70년 넘게 살아오며 쌓인 직감이 속삭였다. 저 사람이 위험해. 뭔가 해야 해. 명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벽을 짚으며 결심했다. 비록 자신이 보잘것없는 청소부일지라도 모른 척 지나칠 수 없었다. 그녀는 그 회장을 지켜볼 것이다. 다음날 강남 세브란스 병원은 술렁이고 있었다. 강명자 할머니는 청소도구를 손에 쥐고 병원 구석구석을 닦으며 동료들의 날카로운 시선을 느꼈다. 전날 밤 박지우 의사의 손을 붙잡은 그 순간부터 그녀는 병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부가 되어버렸다. 감히 서울대 의대 수석 졸업한 박지호 선생님한테 그런 무례를 다니. 저 할머니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닌가요? 젊은 간호사 하나가 또래에게 속삭였다. 환자는 의사 선생님 친아버지인데 왜 해를 끼치겠어요? 평생 길러준 아버지에게 독을 탄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다른 간호사가 코웃음을 치며 답했다. 명자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재촉했다. 손에 든 걸레가 떨리고 있었다. 병원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70년 넘게 살아온 세월 동안 다져진 직감이 그녀에게 속삭였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 회장님이 위험해. 평생 의뢰 자리에서 살아온 그녀에게 병원 전체가 자신을 향해 쏟아내는 차가운 눈길이 등을 오싹하게 했다. VIP 병실에 누워있는 박성준 회장의 상태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다. 아들이 주는 약을 복용할 때마다 그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높은 빌딩들이 보였다. 그 빌딩 중 몇 개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건설한 상준그룹의 소유였다. 그토록 엄격하게 키웠던 지호가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는 가능성과 싸우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회장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 지호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다. 박성준은 아들의 손에 들린 주사기를 바라보았다. 전날 밤 그 청소부 할머니의 필사적인 얼굴과 주사기를 붙잡던 손짓이 떠올랐다. 가슴 한편에서 경고등이 켜졌다. 병원을 나서던 명자 할머니는 주차장 한편에서 기다리고 있던 박성준 회장의 개인 비서 김정우에게 불려 세워졌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왔다. 어젯밤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긴장감이 있었다. 제가 무슨 이득을 보려고 그런 이야기를 지어내겠어요? 명자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주름진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저 이상한 것을 봤을 뿐인데 약의 색이 달랐어요. 평소에 린거액과는 달랐다고요.
김정우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걱정에 마음이 흔들렸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이 작은 약속이 명자 할머니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다. 드디어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의심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서울의 차가운 봄비가 명자 할머니의 낡은 우산 위로 떨어졌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따스함이 있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박 지사는 아버지의 치료를 계속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명자 할머니의 주의 깊은 시선이 자신의 계획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한편 김정우는 지우이사 모르게 약 샘플을 사설연구소로 보내 분석을 맡겼다. 이 결과는 비밀로 부탁드립니다. 김정우는 실험실 연구원에게 무거운 목소리로 당부했다. 이마에는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명자 할머니의 일상은 겉으로 보기엔 변함이 없었다. 복도와 화장실을 청소하고 바닥을 닦고 의료 폐기물을 수거하는 일상이었다. 그러나 내면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다. 매일 밤 그녀는 VIP 병실 주변을 맴돌며 간호사들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거리에서 생활했던 세월 동안 그녀는 작은 변화가 때로는 큰 비밀을 드러낸다는 것을 배웠다. 할머니, 왜 이 병실만 자꾸 청소하세요? 젊은 간호사가 의심스러운 눈길로 물었다. 아이고, 늙은이 기억력이 옛날 같지 않아서 그래요. 어디 청소했는지. 그녀의 말은 겸손했지만 그녀의 눈은 회장의 링거액을 주시하고 있었다. 며칠 후 김정우가 실험실 결과를 받으려고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어두웠다. 결과지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쥐약 성분이 혼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충격에 휩싸여 몇 분간 차 안에서 망연자실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박지호 의사가, 그토록 존경받던 의사가 자신의 아버지를 독살하려 했다니 이건 말도 안 돼. 김정우는 차 안에서 결과지를 읽으며 중얼거렸다. 병원으로 돌아와 악화된 박성준 회장에게 진실을 전했을 때 회장은 충격과 슬픔에 젖었다. 아들이, 그토록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자신을 해하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냉정함을 유지했다. 일단 약을 계속 받는 척하면서 증거를 더 모으자. 박성준 회장은 힘없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명자 할머니는 병실을 청소하며 회장의 감사한 눈빛을 발견했다. 김정우가 그녀와 눈을 마주쳤을 때 그들 사이에 침묵의 이해가 오갔다. 확인이 된 것이다. 이제 위험은 실제가 되었다. 그들은 박성준 회장의 생명을 구하고 그 잔혹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극도로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다. 명자 할머니는 빗자루를 꾹 쥐며 결심했다. 평생 그저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살아왔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데 자신의 존재가 필요한 순간이 왔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어두운 복도 사이로 박성준 회장은 남은 힘을 모아 김정우의 부축을 받으며 탈출을 결심했다. 직접적인 증거 없이 아들과 맞서는 것은 불가능했고 특히 이렇게 쇠약해진 상태에서는 더더욱 무리였다. 그는 지호가 다른 방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잠든 척하며 기회를 기다렸다. 밤 2시가 되자 병원은 고요했다. 회장님, 조심하세요. 김정우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며 그는 박성준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했다. 맨발로 VIP 병실을 빠져나온 박성준의 가슴은 격렬하게 뛰었다. 숨이 가빠져 그를 의식을 잃게 할 정도였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문과도 같았다. 가슴 통증이 점점 심해졌다. 정우씨, 난 더 못 가겠어. 회장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했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멈춰야 한다는 신호를 보냈다. 회장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빠진 김정우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 병원 안으로 되돌아갔다. 하지만 그는 멀리 가지 못했다. 복도를 순찰하던 경비원이 그를 발견했다. 누구십니까? 이 시간에 무슨 일로? 경비원의 의심스러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저는 회장님 비서인데 중요한 서류를. 김정우는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 지체가 치명적이었다. 지원을 받지 못한 박성준은 자신의 힘만으로 병원 밖으로 나가야 했다. 그는 간신히 2블록 거리를 걸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고 그대로 쓰러졌다. 놀랍게도 그를 발견한 사람은 바로 강명자 할머니였다.
24시간 마트에서 간단한 식료품을 사들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길바닥에 쓰러진 재벌 회장을 알아본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를 부축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명자 할머니의 거친 손이 박성준의 얼굴을 가볍게 두드렸다. 의식이 희미한 박성준을 명자 할머니는 놀라운 힘으로 자신의 작은 월세방으로 이끌었다. 평생 고단한 삶을 살아온 그녀의 몸은 생각보다 강인했다. 한밤중 서울의 뒷골목을 지나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운명이 이상하게도 그녀를 선택했다. 독사를 의심했던 유일한 청소부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손을 뻗을 수 없는 그 부자를 구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걱정 마세요, 회장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박성준의 축 늘어진 몸을 부축하며 속삭였다. 그녀의 낡은 신발은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무거운 소리를 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구름이 걷히고 별들이 조용히 그들의 도주를 지켜보고 있었다. 명자 할머니의 방은 비록 작지만 청결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바닥에는 얇은 다다미가 깔려 있었으며 구석에는 간단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작은 전기 레인지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낡은 이불 위에 재벌 박성준 회장이 누워 있었다. 아이고, 정신이 드세요? 명자 할머니는 박성준의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놓으며 물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은 가빴다. 명자 할머니는 수십 년 전 한국이 지금처럼 발전하기 전 할머니에게서 배운 민간요법을 떠올렸다. 인삼과 쑥, 그리고 여러 약초를 섞어 끓인 차를 준비했다. 쥐약 성분을 몸에서 배출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었다. 회장님, 이거 드셔보세요. 쓰지만 독을 빼는 데 좋을 거예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박성준의 입술에 차를 갖다 대었다. 한 모금, 두 모금. 서서히 박성준의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통증과 피로 속에서도 그는 자신을 돌보는 명자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을 발견했다. 그녀가 건네는 생강차를 마실 때마다 위장에 타는 듯한 느낌이 조금씩 줄어들었다. 평생 권력과 부의 세계에 둘러싸여 살았던 그에게 이런 소박하고 진정한 배려는 오랜만에 느끼는 따스함이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였다. 한편 병원에서는 박지우 의사가 아버지의 행방을 찾지 못해 초조해하고 있었다. 그가 투여한 독약이 충분히 효과적이었을 것이라 생각했기에 그는 아버지가 병원 어딘가에서 이미 숨을 거둘 거라 생각했다. 이 상황이 그를 더 조급하게 만들었다.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한 계획을 서둘러 진행해야 했다. 장례식은 간소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박지호는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슬픔에 젖은 척했다. 이유로는 아버님의 마지막 소원이라는 핑계를 댔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다. 모두가 아들의 슬픔에 공감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다. 지호가 얼마나 서둘러 장례식을 마치고 상속 절차를 밟고 싶어 하는지를. 그 모든 소동에서 박성준은 명자 할머니의 소박한 집에서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다. 날이 갈수록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한 이 평범한 청소부에게 끝없는 감사함을 느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한 것 같았다. 회장님, 오늘은 기운이 좀 어떠세요? 명자 할머니가 물었다. 덕분에 조금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박성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의 눈에는 새로운 결심이 깃들어 있었다. 몇 주가 지나자 박성준 회장은 상당히 기력을 회복했다. 완전히 건강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앉아서 명자 할머니와 짧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였다. 그녀의 고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그는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평생 이렇게 사셨어요? 박성준은 창가에 앉아 물었다. 네, 뭐 특별한 건 없었지요.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거죠. 명자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다. 박성준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평생 키워온 아들, 탐욕스러운 아들에게 강요했던 엄격함과 성공에 대한 압박이 이제는 모두 무의미해 보였다. 자신의 피부치가 저지른 차가운 배신 앞에서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그럼에도 그는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정의를 원했고 아들에게 교훈을 주고 싶었다. 비유적으로 지호가 자신의 독을 맛보게 하고 싶었다. 그날 저녁 김정우를 불러 은밀한 계획을 세웠다. 병원 사건 이후 그림자처럼 숨어 지내던 김정우는 박성준의 지시에 따라 가짜 서류와 신분증을 준비했다. 그들은 한민국이라는 인물을 만들어냈다.
이 사람은 70년대 박성준이 가졌던 비밀 연애의 결실인 아들이라는 설정이었다. 이 소문을 재계와 연예계 기자들에게 흘려보세요. 확인할 수 없는 출처에서 나온 것처럼요. 박성준은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금융 전문지와 가십지에선 박성준 회장의 수조 원대 유산을 두고 벌어질 상속 분쟁에 관한 기사를 쏟아냈다. 한민국은 누구인가? 상준그룹 상속 전쟁의 새로운 변수라는 제목의 기사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자신의 통제 아래 있다고 믿었던 지호는 이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가 상속받을 재산을 나눠야 할 판이었다. 그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한민국이 나타나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을 서둘러 처분하기 시작했다. 부동산, 회사 지분, 주식들을 일단 현금으로 확보해야 해. 빨리. 지호는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중얼거렸다. 박성준의 계획은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아들이 헐값에 내놓은 자신의 제국의 핵심 부분들을 다시 사들였다. 그의 정체나 소재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각종 뉴스와 아들의 절망적인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다. 지호에게 상황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다. 공포와 탐욕이 뒤섞인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었다. 회장님, 지호 씨가 완전히 패닉 상태입니다. 김정우가 보고했다. 박성준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아버지의 죽음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장례식까지 치러진 상황에서 박지호 의사는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에 몰두했다. 그러나 사생아에 관한 소문들이 그의 평안을 갉아먹고 있었다. 법적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선 공식 사망증명서가 필요했다. 그의 공공기관 인맥 덕분에 의료 보고서를 위조할 수 있었지만 사망증명서 발급에는 아직 문제가 있었다. 가족과 회사의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청 직원이 말했다. 지호는 이를 악물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혼란 속에서 지호는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상준그룹의 핵심 사업체인 강남 세브란스 병원을 인수하고 싶어하는 미국인 사업가라고 했다. 제안은 거절하기 어려웠다. 상당한 자본 투자로 지호는 모든 부채를 해결하고도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었다. 이 한민국이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는 서울의 한 고급 호텔에서 이 수수께끼의 투자자와 직접 만나기로 약속했다. 좋은 기회입니다. 빨리 처리하죠. 지호는 통화를 마치며 한숨을 쉬었다. 만남의 날이 왔다.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다. 지호가 예약된 스위트룸에 들어서자 어두운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다. 문이 닫히는 순간 한국 경찰들이 김정호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그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고 박성준 회장의 얼굴이 나타났다. 살아있고 차갑게 바라보는 그의 모습에 지호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아, 아버지? 지호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박성준의 옆에는 강명자 할머니가 조용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이제 그녀는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품위 있게 재벌의 개인 비서처럼 보였다. 지호는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내가 날 독살하려 했지. 박성준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지호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의 계획, 거짓 장례식, 허둥지둥 처분했던 재산들. 모든 것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사망진단서는 필요 없겠구나. 내가 살아있으니. 박성준이 냉정하게 말을 이었다. 경찰관 하나가 지호에게 다가왔다. 박지호 씨,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하실 수 있으며 의사에서 범죄자로 모든 계획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누가 아버지를 구했는지, 그리고 왜 이 평범한 청소부 할머니가 아버지 곁에 있는지 모든 의문이 밀려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밝혀진 진실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그의 행동에 대한 판결은 곧 내려질 것이다. 고급 호텔 방 안에서 살아있는 박성준 회장의 모습은 박지호 의사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다. 무거운 침묵이 공기를 짓눌렀다. 김정호와 한국 경찰들이 아들을 체포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눈에 띄게 마른 몸으로도 박성준은 등을 곧게 펴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아들을 차갑게 응시했다. 잠깐만요. 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모욕이나 분노의 외침 없이 박성준은 강명자 할머니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졌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떻게 한민국이라는 가짜 사생아 소문을 퍼뜨려 상준그룹의 재산을 헐값에 다시 사들였는지,
거의 모든 재산을 되찾게 되었는지 설명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우의 양심을 치는 망치 같았다. 내 계획이 물거품이 됐다. 김정우가 모은 독살 증거와 사기 증거가 이미 당국에 넘어갔어. 박성준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김정우가 견고한 서류 가방을 열어 증거물들을 꺼냈다. 독약 분석 결과, CCTV 영상, 거짓 사망 증명서 위조 시도의 증거들이 차례로 공개되었다. 지호는 침을 꿀꺽 삼키며 자신의 모든 계획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을 지켜봤다. 경찰관 중 한 명이 수갑을 들고 다가왔을 때 지호는 절망에 빠졌다. 아버지, 제발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박성준의 표정은 변함없이 냉랭했다. 평생 엄격했을지언정 박성준은 결코 아들이 자신을 살해하려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아들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는 경찰에 신호를 보냈다. 법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지우가 밖으로 끌려나가는 동안 박성준은 명자 할머니와 김정우 곁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이 장면은 많은 권력 있는 가문의 비극을 확인시켜 주었다. 재산이 저주가 되어 혈연 관계마저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괜찮으세요, 회장님? 명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성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결단이 함께 담겨 있었다. 이제 끝났어요, 할머니.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호텔 방을 나서는 박성준의 걸음은 무거웠지만 확고했다. 그의 뒤로 서울의 찬란한 스카이라인이 창문으로 보였다. 한때 그가 지배했던 도시였다. 이제 그는 그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았지만 가장 소중한 것, 아들의 사랑과 존경은 영원히 잃어버렸다. 이제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김정호가 물었다. 집으로. 박성준이 대답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예전의 저택이 아니었다. 새로운 이해와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세상이었다. 박지우의 사건은 이후 몇 주 동안 현지 언론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의사 아들이 억만장자 아버지를 독살하려 했다는 소식은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러나 상준 가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박성준은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불필요한 추문이 퍼지는 것을 막았다. 아들을 부끄러운 구경거리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비록 지호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해 주십시오. 박성준은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비공개 미팅에서 이렇게 당부했다. 강명자 할머니는 이제 공식적으로 박성준 회장의 개인 비서로 일하게 되었다. 그녀는 여행 일정 조율, 일정 관리 등 다양한 실무를 담당했고 무엇보다도 전통 지식으로 노인의 건강을 돌보는 데 힘썼다. 아들의 패신에 따른 슬픔과 실망 속에서도 박성준은 이 소박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할머니의 존재에서 위안과 안정을 느꼈다. 회장님, 오늘은 인삼차를 준비했어요. 면역력에 좋답니다. 명자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를 내렸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어쩌면 당신은 내 평생 최고의 의사인지 모르겠군요. 박성준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지우의 상황은 복잡했다. 아버지가 고용한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그는 수사에 협조하는 대가로 감형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박성준에게 아들이 진정한 뉘우침 없이 감옥에서 썩어가는 것보다 그가 자신의 불명예를 공개적으로 마주하고 도덕적 파산과 아버지와의 관계 단절이라는 더 큰 벌을 받는 것이 중요했다. 아버지, 저 정말 죄송합니다. 법정에서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성준은 묵묵히 바라보기만 했다. 용서의 말은 나오지 않았다. 비공개 회의에서 박성준은 가족과 그룹 임원들에게 지호를 무기한 경영에서 배제할 것임을 설명했다. 상준그룹의 어떤 부분도 그에게 맡겨지지 않을 것이며 낮은 직급의 업무조차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메시지는 명확했다. 배신은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다. 그럼 누가 회사를 이어받게 됩니까?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성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소. 하지만 확실한 건 미래의 상준그룹은 단순히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이 아닌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 될 것이오. 그의 눈빛에는 새로운 비전이 담겨 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통찰이었다. 비록 상처는 깊었지만 박성준 회장은 자신의 기업들을 재정비하고 수익의 일부를 사회공헌 활동에 투자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항상 엄격한 기업인이었지만 죽을 뻔한 경험 후에 자신의 부에 더 고귀한 목적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강명자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노숙자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기부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구성원들에게 존엄성을 돌려주는 일입니다. 박성준은 상준그룹 중역들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상준그룹 본사 건물에서 돌봄의 손길 프로젝트 발표는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노숙자 노인들에게 쉼터, 의료, 상담,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박성준의 초청으로 명자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짧은 연설을 했다. 저도 오랫동안 희망을 잃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단 하나의 기회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녀의 소박한 말에 참석자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임원들, 사업 파트너들, 지역 관계자들은 이 계획에 박수를 보냈다. 그들은 억만장자와 노숙자 출신 노인의 이 예상치 못한 조합이 얼마나 강력하고 의미 있는지 깨달았다. 언론에 프로젝트가 소개되면서 박성준에 대한 대중의 시각도 변화했다. 한때 냉혹하고 거리감 있게 보였던 사업가가 이제는 공익에 헌신하는 자비로운 모습으로 비춰졌다. 회장님, 오늘 발표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김정우가 행사 후 보고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네. 우리가 할 일이 아직 많아. 박성준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묻어났다. 한편 지호는 자신의 법적 합의에 따른 결과와 씨름하고 있었다. 서울 외곽에서 사회봉사를 하면서 그는 많은 사람들의 불신과 분노의 표적이 되었다. 한때 거만하고 자신만만했던 아들은 아버지가 늘 가르치려 했던 겸손함의 일부를 경험하고 있었다. 의사 선생님, 그냥 청소 좀 제대로 하세요. 봉사 현장 관리자가 냉정하게 말했다. 지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흰 가운과 특권은 사라졌고 남은 것은 그가 스스로 판 함정이었다. 박성준 회장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보았다. 물결이 반짝이는 강물처럼 그의 인생도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명자 할머니가 조용히 차를 내려놓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사이에는 말없는 이해가 흐르고 있었다. 내일은 어디로 가볼까요, 할머니? 박성준이 물었다. 회장님이 결정하세요. 저는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명자 할머니의 대답에는 따뜻한 충성심이 담겨 있었다. 몇 개월이 흘렀다. 지우에 대한 재판은 진행되었고 그는 대부분 반개방 교도소에서 생활하며 사회봉사를 하는 완화된 형을 선고받았다. 한때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젊은 의사에게 이제 특권 없이 서울 거리를 걷는 것은 씁쓸한 현실이었다. 드디어 그는 버림받음의 고통, 불안정함, 그리고 소외된 자들의 현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런 일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지. 지호는 고원에서 쓰레기를 줍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박성준 회장은 그룹 재편을 마무리하고 회장직을 다시 맡았으며 더 건강하고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강명자 할머니가 조언자이자 개인 비서로 활약하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한국 곳곳을 여행하며 역사적인 마을들, 불교 사찰들, 국립공원들을 방문했다. 이 여행에서 그들은 문화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길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들과 직접 소통하며 자원을 기부하고 일자리를 창출했다. 회장님, 마을 사람들이 정말 감사해하네요. 명자 할머니가 시골 마을에서 열린 작은 행사 후에 말했다. 그들의 미소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할머니. 박성준은 진심으로 대답했다. 수십 년 동안 거리에서 살았던 명자 할머니는 이제 특별한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그녀가 구하는 데 일조한 가족이었다. 박성준의 저택에 그녀만의 방이 마련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독립성을 지키고 싶어 했다. 그럼에도 이제 그녀는 좋은 음식과 품위 있는 옷을 누릴 수 있었고 마침내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 한강공원의 고요한 오후, 박성준은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지난 모든 일들을 회상했다. 독살 시도, 탈출, 배신, 거짓 사생아 소식, 그리고 마침내 반전. 그는 지호를 생각했다. 멀어졌지만 사라지지는 않은 아들. 가족 상처는 컸지만 아마도 시간과 아들의 진정한 뉘우침이 그것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그룹 재편 회의를 마치며 박성준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오늘부터 강명자 여사는 우리의 사회공헌 프로젝트에서 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제가 여기 서서 이 말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박수 소리가 즉시 울려 퍼졌다. 박성준은 승리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자신만의 목적대로 활용하고
탐욕의 도구로서가 아닌 주권자로서의 자유를 되찾았다. 무엇보다도 그는 고통을 성장의 기회로 변화시킨 것에 대해 기쁨을 느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살아남아 가치 있는 교훈을 가르치고 배운 사람의 승리였다. 권력에 의해 부패한 가족관계의 연약함에 대한 값을 매길 수 없는 교훈이었다. 이제 진정한 자유를 얻었군요, 회장님. 명자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요, 할머니. 우리 모두 자유를 얻었습니다. 박성준이 평온하게 대답했다.